네, 안녕하세요. 신하피올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즉, 이제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 신하피올로 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지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휴대폰에 관련된, 혹은 뭐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 장비빨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물론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 당신이 어디에 장비빨을 중시하냐라고 항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고작해야 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 취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휴대폰 기기나 뭐 컴퓨터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채널들을 되게 자주 보는데 2021년도 이제 결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컨텐츠들이 올해 있었지라는 걸 보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정리도 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오늘 12월 31일에 오후 10시 지금 조금 지난 2시간만 있으면 이제 2022년도겠네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한번 어떤 강의를 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또 제 채널에 다양한 의미들도 있었고 제 삶의 다양한 변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제 스스로 정리하는 겸 그리고 좀 더 2022년도에 좀 더 분발해라 라는 제 자발적 채찍질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시간 같아서 이것저것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는 대로 썰을 풀어볼 테니까 뭐 제 채널을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또 같이 또 1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 지금 채널 화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21년 1월 1일 새해에 강의를 올린 게 있네요. 실제로는 12월 31일에 녹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철학과 굴뚝청소부 3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아무래도 이제 제 신화편로 철학 이 채널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이제 강의 중에 하나가 시리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책에 워낙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뭐 사실 몇 번 읽어봤냐라고 하면 뭐 진짜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뭐 세기도 힘들고 요약도 다 해봤고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삼순환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이렇게 강의를 해본 것도 세 번째 단계가 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순환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죠. 삼순환까지만 하고 더 우려먹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거 뭐 조회수 우려먹으려고 계속 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유튜브 특성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시 제 거를 들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전에 녹음했던 것도요.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왜냐면 자꾸 잊어먹거든요. 기억력 자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 철학자를 좀 재정리하는 의미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수랑까지 진행을 했었고 실제 아마 녹음은 12월 31일에 했던 거를 제가 아마 3편으로 쪼개서 그래서 5-1편 언어학과 철학혁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훔볼트 언어 철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5-2편 소시르 그죠? 언어 구조주의 5-3편은 바로 이제 천재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의외로 특히 뭐 이 소시리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곳곳에서 좀 활용을 좀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디 그 부산에 있는 뭐 대학에서도 아마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교수님이 또 이 제 채널을 보고 계셨는지 이거를 또 수업 시간에 한번 틀어주시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신기하다고 그 강의에서 이제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매우 영광스러웠죠. 어쨌든 정말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낯간지러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강의인데도 대학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해 주신다라는 게 매우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수업은 또 계속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넘어가 보고요. 제가 그리고 1월 5일 날 새해에 시작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 닦고 스피노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이죠. 신승철 님이 쓰신 거고요. 눈물 닦고 스피노자는 스피노자에 대한 그 철학적인 사유가 절대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정말로 쉽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녹여낸 거죠. 그래서 이제 취준생 아무것도 잘 되지 않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자신감 없는 취준생이었던 이야기로 녹여내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를 다 역시 이것도 완강을 하지 못했고요. 아마 첫 해가 피해망상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었네요. 그리고 여전히 뭐 여러분에게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이게 언제죠? 1월 6일. 1월 6일에 제가 이제 입문광자 안내 및 모집 광고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입문광자를 제가 개설을 좀 했었는데 역시 뭐 참여율은 저조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제가 또 성실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한 팀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때 아마 처음에는 한 대여섯 분이 같이 시작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세 분이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했죠. 그래도 근데 너무 이 세 분이 성실했기 때문에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최대한 거의 휴강 없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몇 개월 만에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줌을 통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수업을 하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의견도 내주시고 또 각자 분야가 또 다르시니까 오히려 또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물론 제가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순환으로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가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까 실시간으로 함께 뭔가 소통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 철학사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새해에도 제가 개설을 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한번 우리 또 수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입문 강좌 중에 이제 그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 역시 명저죠. 철학 에세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이슈 자체가 오늘날 사회가 우리를 자신이 자기 착취를 하고 그죠 우울하고 자기를 소진시키는 이런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잘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피로사회는 전 지금도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피로사회도 그냥 짧은 책인데도 혼자 이 독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이것도 개설했었는데 아마 신청자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서 한두 명만 계시다가 대기하다가 이렇게 사라졌고요. 또 이 정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도 제가 좀 성실했으면 개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제 시간적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역시 제대로 개설을 못했죠. 올해는 좀 더 반성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도 사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히려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수업이긴 하거든요. 제가 뭐 샌델 교수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적 또 지형이 있잖아요. 한국적인 또 특성에서 자유지상주의나 또 벤담이나 또 롤즈 그죠? 어떤 심지어 이제 뭐 칸트에 대한 부분도 다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수업도 올해 웬만하면 진행을 해보도록 개설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눈물 닦고 스피노자 이제 신경증 편을 제가 이제 녹화를 했었고요. 가족에서 벗어나기 뭐 이렇게 부제가 쓰여 있죠. 그리고 아마 이때 이제 스피노자의 변형 개념이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변형 개념이 아마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8일에 이제 일종의 이거는 그 해설 강의가 아니라 그냥 읽은 거죠. 제가 쭉쭉 한번 읽었던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과 신학 이 두 가지의 어떤 양대 산맥을 함께 이제 독서를 하고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제 채널의 핵심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제 강좌 중에 딱 하나만 들으시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또 전문적으로 질문하신다거나 혹은 뭐 또 편향적인 어떤 질문이나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저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고 무엇보다 학제 간의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융합 통섭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신학과 철학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신학 관련된 강좌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신교 신학자의 가장 또 유명한 사람이죠. 칼바르트의 또 가장 또 주죠. 로마서 강해를 또 읽어가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가졌었는데 역시 이것도 뭐 용두삼이죠. 몇 번 하다가 또 제가 또 게을러져가지고 일단 저는 이 책은 일단은 다 읽어본 책인데 저도 사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예전에 진짜 제가 거의 한 일주일인가 2주 내내 읽었던 것 같아요. 2주 내내 이 한 권만 계속 읽어서
이 1000페이지가 정도 되거든요. 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읽어놓고도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겸 읽어갔는데 또 저때도 조회수도 한 600명 정도가 들어주셨고요. 상당히 지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수업인데 제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인문 글쓰기 취미 강좌 수강생 모집 광고도 했었네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 직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는 먹고 사는 건 그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혀 수익이 뭐 몇만 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걸로는 뭐 전혀 입에 풀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생계는 이제 이제 대학 인문 논술이죠. 대학 논술 수업을 10여 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그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또 일반 사회인 분들도 혹은 대학생들도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글 쓰는 수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개설했던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자, 금강경 강의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몇 년 전이죠? 2, 3년 전에 독서 토론을 한번 독서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역시 어느 역이었는지 기억이 좀 애매하네요. 서초역 쪽이었나? 어쨌든 강남 쪽에서 제가 또 수업을 한번 팀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책을 한 권 정해서 한 달간 읽어보고 또 토론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추천해가지고 그때 사실 저도 이제 이 불교 서적엔 관심이 되게 없었다가 그분 덕분에 저도 열심히 한 달간 읽고 그리고 굉장히 그래도 재밌었던 재밌네 금강경 강의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률수님이 하신 강의고요, 해설 강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했던 그 서머리가 남아 있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겸 해서 이 수업을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금강경 강의를 거기서 나온 주제별로 정리한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실제로 조회수도 2,300 정도가 됐네요. 제 수업치고는 조회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제 그 동영상 올린 것 중에 가장 많은 그 조회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 방에 정리하는 그 채널이 수업이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지금 9만 원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무명 유튜버한테는 이 9만 조회수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감지덕지죠. 어쨌든 이게 뭐 몇 년을 해서 겨우 될까 말까 조회수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 강의도 되게 중요하다고 본 게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편을 제가 1, 2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기존에 제가 정리했던 강의들에서는 정작 샌델의 입장은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샌델이 오히려 정리한 다양한 어쨌든 이 정의론의 이론들이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수업이고요. 그러면 대체 마이클 샌델은 뭘 원하는 거야? 샌델이 원하는 정의는 대체 뭐야? 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 후반부, 샌델의 입장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쨌든 목적론적 윤리랄까요? 그 부분 챕터를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서머리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런 거였지라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정말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쭉 정리했던 강의들 이전 것들도 있지만 꼭 최종적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는 호응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강의지만 사실 정말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크 헬ler의 어떤 그 입문서를 하나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역시 이건 이제 기독교 신학이 좀 가깝죠. 신학자이자 사실은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크 헬ler은 그래서 약간 좀 비관론적인 어떤 인문학자로서 종종 소개가 돼요. 엘빈 토플러가 되게 이제 낙관적인 미래를 생각했다라면 자크 헬ler은 되게 부정적인. 그래서 이제 이 엘ler의 이제 입문서로서 굉장히 적절한 책이 있어서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강을 진행했는데 살짝 후반부에 가면서 제가 좀 힘이 빠진 게 사실 이제 왜 더 후속 강의 안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다리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뻔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저도 이걸 한 3회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읽고 나서 이게 더 강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서 하다가 멈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 위에 2강에서는 그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으로 또 챕터 2가 나와 있죠. 자, 그 사이에
해겔의 공동체적 윤리 부분 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처음 읽는 윤리학이라는 굉장히 좀 두꺼운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윤리 어떤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학을 쫙 정리되어 있는 아마 이게 서울대에서 출판했나 아마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북으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해겔의 공동체적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칸트의 자유주의 비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이게 아마 강순정 교수님이 해겔 전문가이신 그 쓰신 챕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겔에 대해서 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참고해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칸트와 해겔에 대한 어떤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에 대한 수업을 제가 조금 했었어요. 초반부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장폴 사르트르에 대한 요거는 제가 뭐 새로 그 최근에 다시 읽어서 강의한 게 아니고요. 저기 잠깐 소개에 써 있지만 제가 대학 학부 시절 때 썼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대학교 1, 2학년 때가 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철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지만 진짜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다양한 학과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서도 철학과 수업이나 경제학과 수업이랑 뭐 이런 것들을 특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철학쌤이라도 되게 많이 다녔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썼던 리포트 같아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휴머니즘이다라는 이 리포트가 마침 되게 고리적 리포트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대로 썩히긴 좀 아까워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강의로 남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조회수가 700이 넘은 거 보니까 아마 사르트르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연속해서 보는 게 이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 문학 책을 쓰고 뭐 희극도 썼었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이 구토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이 문예출판사에서 새롭게 편협돼서 나온 게 있어서 이건 좀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경험인 게 출판사에서 책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뭐랄까 제가 그 뭐 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실 뭔가 이렇게 뭐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거나 뭐 이런 적은 거의 전무한데 참 이건 좀 실수죠. 그러니까 뭐랄까 팟캐스트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청취자분들이 실제로 제 에피소드나 뭐 여러 가지 그 강의에 대해서 마치 지금 유튜브에서 뭐 슈퍼챗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가끔씩 뭐 10,000원, 뭐 20,000원 이런 식으로 되게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혹가다 있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한 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직접 책을 보내줬어요. 이번에 자신들이 이런 책을 냈는데 한번 그러니까 아마도 제 방송 같은 걸 좀 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편집부에서 보내줬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저도 감사하게도 사실은 구토가 저한테도 되게 옛날 버전으로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번역도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새로 나온 문예출판사 버전으로 읽어봤고요. 그리고 덕분에 저도 옛날에 대충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꼼꼼하게 읽고 심지어는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저도 요약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해설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도 무려 1,700이 넘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제 강의치고는 상당히 오래 가장 인기 관심을 많이 받았던 수업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죠. 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가 최고 2,000이 넘었다라면 사르트르가 그 다음 1,700이 넘었으니까 거의 아마 올해의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내 멋대로 가끔씩 제 멋대로 진짜 노래 부를 때 있죠. 그래서 이제 가스펠을 부를 때도 있고 가요를 부를 때도 있는데 이때 이제 나는 예외자입니다. 준하의 모습 보내라는 거 한번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녹화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리고 논술독학에 대한 수업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소에 이제 제 채널을 듣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논술 수업을 이게 원래 논술은 거의 과외로 운영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우리가 불공정하죠. 공정한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교육 자체는 매우 좋고 매우 중요한데 정작 이게 공교육에서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사실은 다 논술 수업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고등학생들한테도 이해가 돼야 되고 고등학생들도 이런 텍스트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럴 지금 겨를이 없죠. 그래서
정작 논술 시험은 대학들이 계속 유진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논술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100% 진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거의 100% 사교육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말 그대로 이건 비싼 수업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절대 저 같은 경우도 한 반에 막 4명 이상은 안 봤거든요. 이게 도저히 그 사람의 글을 봐준다라는 게 대충대충 봐줄 수가 없어서요. 이게 결국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 수밖에 없는 수업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교육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여하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술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제 계획과는 달리 사실 제 목표는 제가 거의 만든 그 예제 프리집 같은 게 있는데 거의 100문제 이상 들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최소한 이제 중요한 것들 한 50개 정도는 올려놔야 그래도 이제 독학하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올해 참 제가 너무 많이 게을렀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걸 다 녹화하면 저는 아마 그 직업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하튼 저도 뭐 계획 중이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교육으로 살아가야 될지 사실 저도 맨날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랄까 보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어쨌든 그런 직업이기도 해요. 저한테는요. 저한테 철학과 굴뚝청소부 3순환인데 이제 레비스트로스 락강 알티세르 편으로 넘어갔죠. 그죠?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어떤 1편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김광석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그래서 꿀꿀해서 불러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요즘 제가 다시 재기한 수업이죠.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 그래서 막스의 자본론 해설 강의입니다. 그래서 자본론 해설 강의인데 호응은 참 별로 없네요. 하지만 굉장히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많은 막스 해설서가 있지만 일단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죠.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오늘 자본을 읽다 1강 변증법 유물론 추상화에 대한 이제 그 일종의 방법론을 먼저 도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과 화폐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2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자, 칼바르트 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이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읽어봤고, 자, 그리고 이게 언제죠? 5월 3일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요. 제가 수업이 되게 뜸했어요, 사실은요. 아마 2020년, 뭐 19년 아마 다 따져봐도 2021년도 강의가 가장 적었을 겁니다. 여튼 이제 핑계 아닌 핑계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셋째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준 거를 신기해서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3분짜리네요. 그러니까 3월 2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셋째 아이의 그 출산 전부터 이미 아내가 이제 되게 만삭이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진짜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 보시면은 야, 그래도 어떻게 또 4월 20일에 올린 게 강의는 4월 29일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3월 달에 3월 2일에 아이 낳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수업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수입도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 3, 4, 5월까지 아예 아기 보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내도 너무 힘들고 이제 노산이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돈까지 막 벌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셋째의 아빠, 그러니까 새 아이 아빠잖아요. 이게 되게 모순적이더라고요. 정말 살아보니까 애기 셋째 아기도 봐야 되는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학교 일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그쵸. 정말 뭐 저출산 얘기하는데 제가 셋째 나보니까 확실히 느낀 게 정말 국가 혜택이 그지 같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여하튼 별로예요. 저도 지금 정권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일 수밖에 없는지는 애를 낳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 키우기가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은 진짜 많이 들고 근데 혜택은 진짜 찔끔 생색내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장치를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거조차도 못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찾아 드셔야 됩니다. 한국은 아직은 그런 나라예요.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제가 이제 늦둥이잖아요. 첫째 아이가 벌써 뭐 중학교 이제 올해 3학년 올라가는데요. 뭐 그 아이가 2007년도에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이제 2021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생 아이랑 21년생 아이가 텀이 있는데 첫째와 셋째 아이 사이에 그 사이에 진짜 많은 그래도 복지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택도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왜? 그만큼 물가가 올랐잖아요. 생활 물가도 올랐고 그랬을 때 그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라면 여전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셋째 낳고 제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요. 그냥 저희 전기세 할인 받는 거, 전기세랑 가스비 한 달에 한 10,000원씩 정도 할인 받는 정도, 그게 제일 와닿는 셋째를 키우는 어떤 그 체감적인 혜택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귓가에 이런 소리 들린 거죠. 누가 낳으래, 누가 낳으래,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낳은 놈이 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행히도 하지만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요즘 최근에 제가 저희 셋째 아이 영상 올리는데 정말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한편으로는 그래 어쨌든 애 낳기 힘든 세상인 거 맞고요. 애 낳고 키우기 안 좋은 나라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학생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다면 아이를 키워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러분 애기를 키워보신 분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 고생 이면에서 키우는 아이에 대한 그 아이를 키우는 행복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인생의 선배로서 분명히 알려줘야 될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예. 아이 키우는 행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애 키우는 거에 힘든 거, 돈 드는 거, 그렇죠? 뭐 몸매 망가지는 거, 뭐 이런 거만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자꾸 안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것들만 정보만 남겨준다라는 건 매우 편향된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올해 그래도 이 셋째 아이 덕분에 매우 또 즐겁기도 했다라는 거, 그렇죠? 또 아직도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그죠? 다행히 뭐 언니들도 동생들이 잘 봐주고 있고요. 다만 저 걱정은 된다. 저도 제가 가장인데 지금 내가 이러고 지금 유튜브나 하고 있을 땐가 이런 자괴감 들 때 솔직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할 땐가 내가 차라리 한 타임이라도 더 누구 과외라도 한 타임 더 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어 자소서 첨삭을 더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병행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르죠. 언젠가 결국 이 가장의 어깨, 가장의 무게가 저를 더 크게 짓누르게 된다라면 결국은 그렇죠. 이 철학과 신학의 어떤 양대 산맥이 저에게 이제 주는 어떤 일종의 그 자유랄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돈의 압박, 자본주의 압박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다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여러분 사실 뭐 이건 뭐 모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다 힘들다.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슬프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쭉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틈틈이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의 어떤 그 포인트, 어떤 그 틈, 그것을 찾는 게임이 하나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철학과 굴뚝 청소부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있죠. 푸코 그리고 들레즈와 가타리 1편이라고 해서 이제 푸코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푸코와 들레즈 편을 이렇게 쭉 1, 2편을 연결해서 했었네요. 이거 어떻게 압축해서 다 했지? 어쨌든 그래서 푸코 편과 들레즈와 가타리 편을 해서 좀 압축을 한 거죠. 3순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아마 철학과 굴뚝 청소부 수업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은 분은요. 3순환을 먼저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앞으로 가시면요. 아마 2순환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푸코 편만 해도 아마 3편인가 2편으로 나눠져 있고 들레즈와 가타리 편도 아마 2편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세한 걸로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 압축하는 걸 들으시는 게 도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라고 해서 3순환 먼저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3순환부터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오히려 철학과 굴뚝 청소부 처음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처 앞에 있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 옛날 제 강의편부터 들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논술독학도 진행을 했고요. 자크엘르 입문, 기술체계와 자유의 나라 편까지 아마 하고 제가 쉬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벌써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조준걸 교수님의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해제 편을 제가 또 잠시 진행하다가 2020년도에 쭉 멈췄다가 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만 받아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라딘에서 이제 논리철학 논거를 좀 더 쌈박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세라님이 쓰신 또 논리철학 논거 해제에 대한 짧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북이어서 저도 좀 길이가 애매하겠지만 실제로 아마 나왔으면 문고본이겠죠. 그래서 그걸로 논리철학 논거를 1편, 2편으로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아주 쌈박하게 저도 강의를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 대체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논리철학 논거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2시간에 걸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세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위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 해제 6강 형상 개념까지 제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너무 디테일하니까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을 정리한 유튜브 강의는요 한 15분짜리가 많을 거예요. 15분, 길어야 30분 뭐 이런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논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논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도만 정리한 아마 그런 안내 방송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2편으로 정리하는 논리철학 논고 요 수업을 추천하고요. 2편으로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들어가실 거면 이제 여기 조중골 교수님의 강의 해제를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제가 정작 하다 말았다라는 거겠죠. 저는 다 읽었는데 역시 강의로 이렇게 남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또 3번 정도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서 또 밑줄 치고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지금 만약 유튜브로 남기면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를 그냥 뻘소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100% 이해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전달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다라는 거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물리학 관련된 책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옛날에 과학 공부를 전혀 안 했다가 뒤늦게 좋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 굉장히 짧은 책이 있는데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는 법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똑같다고라는 2편으로 나눠서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한 게 있죠. 그리고 이건 뭐 끝까지 다 할 생각은 원래 없었던 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김상봉 교수님이죠. 호모 에티쿠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책도 뭐 헌책방에 가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역시 윤리에 관련된 거죠. 요거는 한번 쭉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시작했던 건데 정말 적어도 한 편 녹화해놓고 아예 다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편 1편만 정리해놓은 수업이 있었네요. 올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논술독학 16회, 17회 진행을 했고요. 아까 2편으로 정리하는 논리철학 논고 이제 2편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자 그리고 어느새 8월달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한참 못하다가 10월달이 됐죠. 10월달에 이제 고전 읽기 이제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거래도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 솔직히 저도 이 책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되게 어렵고요. 괜히 펴놨다가 그때 물 떨어져가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꼬질꼬질하게 됐네요. 여하튼 이제 이것도 앞으로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래도 읽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미도 없으니까 아마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레비나스란 철학자는 정말로 중요한 철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름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흥미를 갖고 오징어 게임이 너무 흥행을 해서 한번 마침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르네 마그리트의 어쨌든 이 연관성을 나름대로 제가 갑자기 착안을 해서 글을 한번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 유튜브 강의로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아이들에게는 유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데 어른들이 보기엔 좋지만 아이들이 보기에 자꾸 이제 유해하다는 얘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왔죠.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왜요? 그럼 유해하다면 뭐가 유해한 것일까라는 것에 한번 착안을 해서 또 글을 또 짧게 써봤는데 그걸로 2개 오징어 게임 관련된 2개의 수업을 해봤고요. 자 고전 읽기 또 하나 욕심을 내봤죠.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이 있었다라면 또 제가 좋아하는 여기는 없네 책이요. 어디다 놨냐.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죠. 보네포의 윤리학. 그래서 기독교 윤리로 사실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사실은 더 옛날 버전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으로 아마 나온 책인데 요게 아마 지금은 그냥 보네포의 윤리학으로 아마 이제 개정돼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리학을 읽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보네포를 처음 읽으시는 분이라면요 아니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이거를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자, 오늘 자본을 일단 이게 12월 24일이죠. 이제 드디어 벌써 어느새 그러니까 수업을 정말 안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말 강의를 제가 안 했고요. 이제 바쁜 게 다 끝나서 저 연말에 그냥 2주째 쉬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래서 푹 쉬고 신년에 아마 이제 뭐 강의 조금씩 개설을 할 건데 먹곤 살아야죠. 그러나 고민하는 것 중입니다. 좀 다양한 어쨌든 뭐 컨텐츠를 통해서 어쨌든 더 제가 하고 싶은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더 열심히 사실은 공부하고 더 함께 또 뭐랄까 소통해보고 싶은 어쨌든 그런 수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올해도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못하게 될까봐 이런 게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업을 재개해서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일단 3강 화폐가 자본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12월 24일부터 다시 재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요즘 이제 쇼츠라는 게 생겼길래 한번 저도 궁금해서 마침 이제 우리 귀여운 셋째 아이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올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기한 거는 저기 유튜브 지들이 연계해 놓은 배경음악 그거 올렸더니 저작권 침해 신고 사회가 된다고 하네요. 사료가.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본인들이 추천해 놓고 어쨌든 이거는 뭐 수익 구조로 안 만들면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 영상은 조만간 종종 올릴 테니까 갑자기 왜 거기 철학과 신앙 얘기하다가 자꾸 요즘 애기 영상 올리는 거야 라고 너무 의아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치 그 뭐랄까 너무 늦둥이 났다 보니까 약간 손주 보는 어르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늦둥이 보는 재미가 있긴 있구나. 사실 둘 다 몸은 되게 힘든데 요즘 아내는 그래서 이제 거의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즘 수영을 막 매일 다니는데 확실히 체력이 이제 저보다 좋아지는 것 같고 저는 거의 집에 앉아만 있으니까 뭐 애기 보다가 뭐 기저귀 갈고 솔직히 근데 애기 보다가 정말 하루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훅훅 갑니다. 늘 놀랍니다. 저는 하루에 내가 전혀 어떤 수익을 벌어들이는 활동,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하루가 지나갈 수 있구나라는 거. 할 일이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애기 보다 보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애기만 봅니까? 그렇죠. 둘째 아이 모두 챙겨줘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애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다. 저는 얼른 좀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기본소득 필요하지 않는 이제 필요한 시대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키워보니 어렵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린 강의는 12월 27일 날 오늘 자본을 일단 4강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적 잉여가치까지도 근데 아직 제가 타이핑을 안 해놨네요. 어쨌든 그것도 조만간 이제 2022년 새해에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21년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제 2021년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또 2022년도에 또 꼭 다시 듣고 싶은 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이런 거 정말 줌으로 실시간으로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있다라면 또 의견 남겨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은근히 그래도 뭐 해달라고 하면은 되게 신경을 써요. 정작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떤 분이 이 강의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래도 그 책 한번 또 뒤적거려 보기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하기에 적당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C.S. 루이스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또 그 이제 순전한 기독교 말고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재강의를 해볼까 아니면은 뭐 어쨌든 줌으로라도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 확실히 저도 그러니까 이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는 또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불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올해 키에르케고르 안 읽은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다시 한번 키에르케고르도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막스의 자본론은 계속 저도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냥 헌책방에서 또 갖고 온 건데 또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이런 책도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막스주의면서도
그렇죠. 정신분석학을 또 공부하신 슬로베니아 쪽 철학자예요. 그럼 약간 슬로베니아 쪽은 지젝 쪽이겠죠. 그러니까 지젝과 연결된 맞죠? 르블리아냐 대학교 맞네요. 지젝과 한패. 하여튼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좀 재밌는 책이에요. 에세이 같기도 하고. 이것도 혹시라도 이제 수업하기 괜찮은 챕터가 나오면 정리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2021년도에도 저희 채널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뭐 성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막 제때제때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뭐 그렇게 제가 봐도 좋은 채널 같지는 않고요. 친절한 채널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냥 멋대로 하십시오. 네, 그냥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싫어요 누르셔도 괜찮아요. 여하튼 뭐 그렇다고 뭐 쌍욕하지 마시고요. 쌍욕하시면 제가 그냥 지울 거예요. 어차피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이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알겠죠? 딱히 의견이 없고 여러분 그냥 뭐 넋두리 하시는 거면 그냥 넋두리는 넋두리대로 그냥 써주시고요. 저도 그냥 읽고 넘어가 줄 테니까요. 알겠죠? 여하튼 올 한 해도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해서 어쨌든 2022년에는 2021년보다는 좀 더 함께 할 수 있고 좀 더 저도 양질의 어떤 콘텐츠를 좀 만들도록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셋째 아이 잘 낳고 곧 돌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 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도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